먼저 사회사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여러분들 신분제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삼국시대 때도 신분제 다룰 때 제일 많이 다뤘던 게 골품제 다뤘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신분제가 4개로 나눠진 거, 그죠? 그러니까 귀족, 중류층, 상민,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나눴었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시대도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민, 그 다음 천민 이렇게 갖고 나눠졌잖아.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이때 신분제가 대단히 동요한다는 거예요. 동요라는 게 뭐라 그랬어? 요동친다라는 뜻이잖아요. 파란 하늘 그 동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요동친다는 건데 말 그대로 신분제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왜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일단 양반층은 노론이 이제 일당 독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세도 정치가 노론 계열의 가문이 일당 독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 양반들 중에서도 남인이든 소론이든 노론이든 이렇게 다 이렇게 권력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당파, 어떤 한 가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력을 잃어버리는 양반들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이런 잘 나가는 가문들,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 불렀냐면 건반이라고 불렀어요. 건반. 너무 쉬워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 예, 그죠? 그런데 이때 뭐가 나타나냐? 몰락 양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당쟁이 이제 붕당이 싸움이 심해지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북인, 남인, 소론 이런 애들은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완전히 가문이 어떻게 돼버린다? 몰락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그런 몰락 양반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향반.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냥 남겨져 버린, 그러니까 이제 쩌리가 돼버린 양반이라는 뜻에서 잔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반들 중에서도 거의 평민급으로 신분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었던 예속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황국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세도 정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근데 특이하게 또 상민 세력은 신분이 상승하는 경우도 생겨요. 왜 생길까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경제적인 발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상민이 굉장히 자기 운영을 잘해가지고 뭐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 부자. 그래서 아까 무슨 농이라 그랬어? 분농이 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 부자가 된 농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넘쳐나는 그 경제력으로 뭐를 하게 되냐면은 신분을 사는 경우도 조선 후기에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해? 나 양반 되는데 얼마면 되겠어? 1억? 2억? 3억? 10억? 줄게. 나 양반 되게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부자가 된 농민들한테 그러면 저희 10억 주시면 제가 양반 드릴게요. 이렇게. 오케이, 10억 주고 양반이 되는 거예요. 상민에서 두루룽 레벨업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 주고 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중요해. 공명첩, 납속책이라고 하는데 공명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자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명은 뭘까? 이름. 그러니까 그 문서에 이름이 비어있어. 그런데 그 문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어있는 부분은 이름이고요. 땡땡땡 쓰면 되거든요. 님을 뭐뭐뭐 관직에 임명합니다. 도장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그걸 사서 공명첩을 사서 돈 주고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관직이고 얘는 신분인 거예요. 그렇죠. 신분이니까죠. 그렇죠. 예. 예리해. 그거 매우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이 관직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만 주는 거야. 너 양반 신분이야. 국가가 인정했어. 라고 해주는 거야. 레벨업을 시켜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납속책은 뭐냐면 공물을 납부해가지고 내가 신분을 샀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양반 족보를 어떻게 하냐면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예를 들어서 파평윤 씨,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이런 가문의 족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족보에다가 족보 사서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가문의 뭐가 되는 거야? 양반이 되는 거지 뭐. 어쨌든 양반들이 어떻게 한다? 잔반이나 아니면은 이제 찌끄레기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민들이 양반의 신분을 사가지고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다?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핵심 단어들 쭉 외워두면 돼. 향반, 잔반, 공명첩, 납속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노비는요.
이제 해방합니다. 노비들 중에서도요,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자기들도 뭐 이렇게 외고노비, 솔고노비 이렇게 있었잖아. 외고노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재산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어떻게 하냐면은 신분을 상승하는 경우, 이 노비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별표 두세요. 순조 1년에 관노비가 해방됩니다. 진짜 중요해. 자, 다시. 순조 1년에 뭐가 해방된다고요? 관노비가 다 해방돼요. 관노비가 어디에 소속된 애들인데? 관에, 국가에 소속된 노비였잖아. 개인에게 소속된 사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 소속된 관노비가 있었는데, 순조 1년 때 이 관노비들을 전원 해방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왜 해방할까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요, 노비들이? 노비들은 세금 안 낸다 그랬잖아요. 평민들만 내거든요. 자, 보세요. 얘들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얘들 가축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랬잖아요. 댕댕이들 여러분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병원 데려가지고 하잖아. 근데 그거를 감당할 재간이 없어. 삼정의 문란 이 시기 때. 그래서 야, 그냥 니들 뭐 대라? 평민 대라. 평민 돼서 차라리 니들 일해가지고 뭘 내라? 세금 내라. 너희들을 돌봐줄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관노비를 싹 다 해방시켜버린다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조선시대 때, 조선 전기에는 일천즉천이었잖아요.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노비면은 무조건 노비였잖아. 이것도 바꿔. 노비를 이제 늘리는 방식으로 가지 않아. 노비 종모법으로 바꿉니다. 종모법. 그러니까 노비를 따른다. 누구의 신분을 따른다?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그래서 엄마가 노비가 아니면 아들, 딸도 노비가 아닌 거예요. 아빠가 노비라 할지라도. 그래서 양인, 일반 평민들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노비를 해방시키는 것도, 노비 종모법을 실시하는 것도, 왜? 상민들이 늘어나야 그 사람들이 뭘 내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관노비 해방하는 거하고 노비 종모법, 요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제 중인 계층입니다. 중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이제 서얼, 그죠? 아빠는 양반이지만 엄마가 첩이기 때문에 뭐 어떤 취급을 받는다고요? 중인 취급을 받는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역관, 통역하는 사람들. 그 다음 제일 숫자 많은 거 뭐예요? 향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인이었는데 차례대로 보면은 서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서얼 근고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문과 응시가 금지되어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때 문과 응시 금지 조항을 어떻게 한다? 폐지해달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차별을 두지 말고 우리들도 어떻게 하냐면 문과 응시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이 뭐냐? 자, 이름 잘 외워두세요. 허통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허통운동. 허통운동. 허락해달라는 거지. 통하게 해달라는 거지. 우리들의 문과 응시를 막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허통운동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문과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제 적극적으로 관직에 등용을 시켜주기는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규장각 사검서에 서울 출신이었던 인물을 정조가 등용을 시키잖아. 누구 있다 그랬어? 박제가, 유득공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때 그 신분 상승 운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울의 허통 운동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문과 응시 하게 해주세요라고 허락해달라고 얘기했던 거. 그럼 이제 역관은 이제 통역관인데 이 사람들은 외국의 선진문물 도입에서 굉장히 앞장섰고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외국에 이제 갈 때 통역을 하잖아. 이들한테 뭐를 주지 않냐면은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 사람들이 외국을 갈 때 이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출장비를 줘야 되는데 출장비가 없어. 자기 돈이에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이거를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허락해 주냐면은 이 역관들한테 물건을 외국 가서 팔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네, 그래서 어떤 거를 파느냐? 제일 돈이 많이 남는 게 인삼이에요. 그래서 인삼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역관들한테 줘. 그러면 얘들은 국가한테 출장비를 안 받더라도 인삼을 사가지고 외국에 가서 이제 청나라에 가서 판매를 하면은 10배 이상 튀겨 먹을 수 있었어요. 와. 내가 100만 원 주고 인삼을 샀잖아. 그럼 그거 어디서 팔 수 있다고? 1000만 원 주고 거기서 팔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남겨 먹었단 말이야, 역관들이 이거 통역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반전이라는 박지원 소설이 있어요. 허생전 미안합니다. 허생전이라는 그 소설에서 그 허생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
변부자. 그 변부자가 역관이야. 직업이 역관이라고. 그러면 역관, 통역사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 외국과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역관한테 줬단 말이야. 출장비를 안 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많은 것들을 듣고 하다 보니까 아, 외국이 정말 많이 발전되어 있다. 청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되어 있다. 이거를 제일 먼저 피부로 느낀 사람들이 역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관들은 나중에 이제 근대시대 때 들어오면은 외국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깨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 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 좀 잘 기억해둬. 나중에 뒤에 또 나와. 오경석이라고 하는 역관이 진짜 유명합니다. 오경석. 나중에 또 하게 돼 있어요. 근대사에 오경석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와. 그래서 외국의 선진문물 도입에 앞장섰고 돈이 굉장히 많았던 애들이 역관이다. 자, 그리고 향리들도 이제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향리들의 역사와 그 다음에 자신들이 쭉 지방에서 행정실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신분 상승 요구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헷갈리면 안 돼. 여기는 허통운동이야. 문과응시 금주정 풀어달라고 한 거. 여기는 우리들이 그 고려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향리들이 많았는데 왜 우리를 중인이라고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우리 무시하지 마라! 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소청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소청운동. 그래서 이 소청운동의 결과 어떤 거를 편찬해내냐면은 이걸 편찬해냅니다. 어이? 와, 아무도 안 읽고 가시. 아무도 안 읽어도 돼요. 연조귀감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연조귀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향리 선배님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선배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선배님들의 일대기들을 정리하고 이토록 향리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 이름이 뭐냐면은 연조귀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중인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다. 양반들만 배운 거 아니다. 우리도 글 공부한다. 중인이지만. 그래서 중인들 사이에서 뭐가 성립이 되느냐? 중요해. 시사 조직이 성립이 됩니다. 시사 조직.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시사. 시를 지으려면은 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를 지을 수 있잖아. 우리도 그만큼 공부했다고. 지방의 중인층으로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제 랩 같은 거 만든다는 거예요. 쇼미더머니. 그래서 이번에 중인들 싹 다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민재가 한번 해보게. 이번 랩의 주제는 정부 비판이네. 그럼 이제 민재가 뭐 합니까? 요 비트 줘! 이러면서 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를 조직하는데, 이런 중인들의 시사 조직, 그리고 중인들이 정말 멋들어진 진짜 찢은 벌스를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벌스, 랩을 모아놓은 거, 시를 모아놓은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위항문학이라고 합니다. 위항문학. 중인들의 이런 시사 조직으로 해서 만든 문학 작품들을 위항문학이라고 하는데, 국어 시간에 분명히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항문학들도 유명하고. 그래서 중인들의 신문계층에서는 서울 역관 향리, 자, 핵심만 간다. 서울은 자기들 그 문과응시 금지 조항 풀어달라고 한 거, 무슨 운동? 허통, 그죠? 그 다음에 역관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사람 누구? 오경석 외워두시고, 향리는 우리들의 공을 알아줘. 소청운동.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많아. 책. 연조기감. 그 다음에 우리 랩 같은 거 해가지고 벌써 많아. 위항문학 이런 게 있다고. 단어로 탁탁탁탁 외워. 네. 거의 끝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표정을 은성이가 하고 있어요. 자, 가족제도는 고려시대 때는 가족제도가 여러분들 어땠었어요? 고려시대 때 가족제도 어땠어? 동등했었죠? 자, 조선 전기까지 매우 동등한 사회였어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은 이제 성리학이 굉장히 보수화되고 딱딱해지면서 여자를 아래로 봅니다. 이때부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된다. 귀머거리 3년, 뭐 벙어리 3년,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거한 재미. 남편한테 상을 내갈 때에는 눈썹과 상의 위치가 똑같아야 된다. 이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여자의 지위가 약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고요. 여성의 지위는 약화되고요. 사위가 이제 처가살이 하는 게 고려시대 때는 좀 많았다 그랬잖아. 이때 무조건 뭐 한다? 시집살이. 그래서 아내를 남편이 친히 맞이하는,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시집살이가 유명했는데 이거를 친형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도 이제 누가 지르냐, 뭐 돌아가면서 지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장남 위주의 제사를 합니다. 지금은 제사 잘 안 지내. 지금 아직도 모르는. 그러니까 제사를 장남이 하니까 유산상속을 골고루 하지 않아. 누구한테 몰빵해줘? 장남에게 유산상속을 몰빵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집안에 딸만 많아. 그래서 남자가 없어. 그러면은 첫째 딸이 하느냐? 아니죠. 그 집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동생의 자식이 있어. 근데 남자애야. 근데 큰형은 남자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생의 자식을 양자로 입적합니다. 편도체 무슨 잘못이야. 그래서 그 걔가 제사 지내게 해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서 남자를 데리고 온단 말이야. 양자로 드리는.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제사 지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제사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 밥만 만들어야지 이제. 밥을 왜? 밥을 지어야지. 그래 제사를 지낼 거 아니야. 애미야! 국이 짜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동성마을. 성이 같다는 거예요, 성이. 그래서 집성촌이라고 하는데, 뭐, 김해 김씨면 김해 김씨, 경주 김씨면 경주 김씨, 같은 성씨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이건 왜 그러느냐? 앞에서 양반 족보를 위조하거나, 양반의 어떠한 그 성씨를 어떻게 하는 거야?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 근데 걔들은 우리 가족이야, 우리 가족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런 가짜 양반들하고 우리가 섞여서 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양반들끼리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마을 속에서 모여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분제도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문란해지니까 자기 같은 성씨끼리 모여서 사는 집성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마을이 안동 하회마을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안동 하회마을. 거기에서 사는 집성촌인데 거기에 무슨 성씨가 사느냐? 류씨가 살아요, 류씨. 안동 류씨들이 산단 말이야. 예. 이 류씨는 그러면 누구를 시조로 모시느냐? 류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조로 모십니다. 류성룡. 들어보셨어요? 류성룡? 류성룡이 누구냐면은 임진왜란 때 엄청 활약했던 문관이야. 이순신 장군하고 친구야. 이순신 장군을 추천한 사람이 류성룡이야. 그 류성룡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안동 하회마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집성촌이 유행하기도 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예. 됐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목의 중심이야, 북의 중심이야? 목의 중심이야, 북의 중심이야? 북의 중심이고, 남자가 시집살이, 여자를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친형례라고 하고, 장남, 장녀 중에 누가 중요해? 장남이 중요해. 왜냐면은 얘가 제사 지내야 되거든. 그래서 유산상속을 누구한테만 해? 장남한테만 한다니까? 장남 없으면? 양자들이 오고, 그 다음에 신분제도가 문란해지다 보니까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산다니까, 가족들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집성촌이라고 한다고. 동성마을로 외우지 마. 집성촌으로 외워야 돼. 집성촌으로 모으고, 그 다음 대표적인 게 안동 하회마을 이런 게 있다고. 됐어? 자, 5분 안에 마무리해줄게, 5분 안에. 자, 여기하고 완전 달라. 내용이 완전히 이제 점프야. 자, 여기까지는 무슨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제도라든지 어쨌든 뭐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인 건데, 여긴 달라. 여긴 뭐냐면은, 여기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야. 자, 종교가 당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세도정치 시기 때 무슨 사상이 이때 많이 유행하냐면은, 예언 사상이 이때 굉장히 많이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흉흉하고, 이제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면 이딴 나라 확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바란단 말이야.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뭐가 있냐면은 이때 예언사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정감록이라는 게 있어요. 정감록 예언서야. 조선 그 세도정치 때 유행했던 예언서야. 예언서. 그러면 이 정감록이 뭐냐? 그 핵심은 간단해. 정씨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씨가 만든 조선이 멸망하고 정씨성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정씨 있어요? 아무도 없네. 그럼 여기 영웅이 탄생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예언 사상들이 굉장히 유행한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보통 조선시대 때에는 비기도참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런 정감록들이 유행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흉흉해졌었다고. 그리고 무당신앙도 유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잖아. 무슨 신앙? 미륵신앙. 이것도 조선 후기에 계속 유행하고. 이 미륵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가 미륵이라고 한 놈이 누구예요? 궁예잖아. 예, 그래서 이 정감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흉흉해지고 거기에 이제 네임드급 종교들이, 새로운 종교들이 유행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잘 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까지는 체계도 없고 그냥 약간 흉흉하게 떠도는 소문 같은 것들이 종교로 믿어지는 거라면 이거는 그 종교 교단도 있고요. 지도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텍스트도 있는 어느 정도 이런 규격이 갖춰져 있는 종교 두 개란 말이야. 하나는 뭐냐? 하나는 서학. 또 하나는 뭐다? 동학.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야. 서학은 어디에서 왔다? 서양, 서쪽에서 온 거고 동학은 동쪽,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서학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서학은 도대체 뭐냐? 서학은 천주교예요. 크리스트교라고요.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게 어디에서 언제 들어왔느냐? 이게 천주교가 17세기에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이 이거를 처음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냐? 사신들이 그 청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가서 뭐 이제 황제도 만나 뵙고 뭐 선물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남는 시간 때 책을 주로 많이 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책들을 이제 사 모았는데 그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은 중요해. 천주실의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천주실의. 이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천주교의 내용을 이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자로 적어놓은 책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런 책이 있네? 이러면서 갖고 와가지고 학문으로 연구했었어요. 학문으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단 말이야. 학문으로 처음엔 연구를 했었는데 이게 학문이 아니네? 이게 뭐다? 종교네, 종교. 우리의 구원의 내용을 담아놓은 이 종교. 그래서 처음엔 학문으로 보다가 이거 학문 아니구나. 이거 종교구나. 그러면서 정말 놀랍게도 천주교를 누군가가 전파한 게 아닌데 스스로 받아들여가지고 스스로 종교로 인식해서 스스로 신자가 된 전 세계 거의 유일한 사례예요. 이게. 보통은 전부 어떻게 하냐면은 알잖아. 교회 사람들이 갖고 예수 믿으세요. 어머, 학생 얼굴이 예수 잘 믿게 생겼다. 믿으면 천국 가요. 계란 하나 드세요. 뭐 이런 거잖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믿으세요 해가지고 믿는 나라들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조선은 진짜 특이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뭐 전파해가지고 뭐 달걀 하나 준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책 가져와가지고 이거 무슨 책이지? 읽다가 종교네, 진리네. 신자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유일. 전파하지도 않았는데 믿고 있는. 그래서 천주교 입장에서도 바티칸 시티 교황님의 입장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로 희귀하고 소중한 나라예요. 이게 이거 진짜 소중한 나라야. 이걸 뭐 전파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믿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천주교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예 직접 뭐를 받고 돌아왔느냐? 영세, 세례를 중국에 가서 직접 받았어요. 중국에 외국인 신부가 있었단 말이야. 그 신부한테 가가지고 직접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까지 되느냐? 거기에 이제 이 미사라고 하잖아요. 그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신부님이라고 보잖아.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도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 신부님 이름이 뭐냐면은 김대건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김대건. 그래서 최초로 영세를 받는 사람도 나타났었고 최초로 신부가 되는 사람들도 나타났었다 이 말이에요. 신랑 신부가 아니고 그러면 왜 도대체 천주교가 어떤 점이 매력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퍼지게 된 거냐는 거지. 17세기, 18세기 때. 평등사상이에요. 하느님 아래 모든 사람이 뭐하다?
평등하다. 양반, 쌍놈, 노비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제에서 무시받고 전시받고 멸시받고 배관시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안에 천주교 안에 들어오면 다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 세상이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세도 정치 시기 때 너무 삶이 힘든데 죽으면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대잖아. 내세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내세에 내가 행복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돼가지고 천국에 간대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의지가 되고 위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무시받았던 부녀자나 아니면 일반 상민, 뭐 노비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널리 천주교가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믿고 말면 되는데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천주교는 제사의식을 거부했었어요. 제사의식. 자, 왜냐? 신은 오직 한 분이잖아.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죽은 자기 조상에게 뭐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잖아. 그러면은 귀신도 신이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걸 인정 안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죽어도 제사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면 이거는 유교 의식과 어떻게 돼요? 청면으로 배치되잖아. 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뭐 3년을 지내니 1년을 지내니 이거 가지고도 싸우는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지 말자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주 정말 쇼킹한 사건, 당시 조선사회에 정말 엄청나게 충격을 전해줬던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진산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진산사건.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윤지충이라고 하는 크리스트교 신자가 있는데 이 윤지충이가 아주 독실하게 이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죽었는데 귀신 없어. 나 제사 안 지내. 그러면서 엄마 아빠 그 제사상에 올리는 위패 있죠. 위패. 그 나무 작대기로 되어 있는 위패 있잖아요. 그 위패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어. 죽은 엄마 아빠의 상징이야 그 위패가. 근데 보는 앞에서 파이어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윤리의식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윤지충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형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대대적으로 다 잡아들여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1791년에 신해박해라고 합니다. 신해박해.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압하는 거를 박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슨 년에 일어났다고요? 신해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신해박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는 뭐 때문에? 윤지충의 진산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천주교, 사학을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어떻게 한다? 색출하고 탄압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었다고요. 그래서 대대적인 탄압이 있었는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순조 1년에 신유박해라고 하는 박해가 있어요. 신해박해하고 다릅니다. 신유박해라고 하는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 이가완, 권철신, 이승훈 전부 양반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우와 이 뭐야 이러면서 이 얘들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니들 다 천주교 안 믿는다고 얘기해. 천주교 믿고 있는 거 너 안 믿는다고 빨리 얘기해. 근데 이 사람들은 해 안 해? 안 했어. 차라리 죽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예수님은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 죽여.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신유박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신유박해. 이때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때 누구도 이제 끼어들어 있었냐면은 정약용, 정약전. 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정약용 선생도 여기 들어 있었단 말이야. 정약용은 이때 배교, 그러니까 배신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유배를 간다?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 간단 말이야. 그의 형이었던 정약전은 전라도 흑산도로 유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유배를 가는 사람들은 이제 좀 덜 믿어가지고 이제 간 거고, 나머지 여기 이제 죽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천주교에 대해서 배신을 안 했기 때문에 목이 잘린 거라고. 어차피 죽여봤자 천국가만 믿었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열받죠. 지금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죠.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가 천주교를 탄압하니까 백서, 비단에다가 글을 짓는 걸 백서라고 하거든요. 비단에다가 그 천주교 이제 신부님들이 어디에 많이 계셨냐면은 중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들은 프랑스 신부님들이야.
프랑스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카톨릭을 굉장히 많이 믿죠, 천주교를. 거기 프랑스 신부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그 프랑스 신부들한테 얘들 나쁜 놈들이에요. 얘들 계속 우리 탄압해요. 군대 좀 데리고 와주세요.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조선 정부 쓸어주세요. 아니 이런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일이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야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거 죽어도 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봐야 돼요. 종교적 신념이야. 그럼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그래갖고 나라를 뭐 망하게 외세를 끌어들이면 됩니까? 물론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주교 믿는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다 탄압하니까 외국을 끌어들여서라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래서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청나라한테 군대를 이제 요청을 한 거야. 프랑스 신부들을 통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발각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탄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성지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서울에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절두산. 왜 절두산일까요? 절대 머리를 잘라서 썰었다. 머리를. 그래서 거기 절두산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천주교인들의 성지지, 성지. 자기 종교적 신념을 지킨. 그 다음에 충청도에는 이제 베론 성지라고 하는 성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성지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절두산, 베론 성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여러분들 봐봐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좋은지 알아요? 아니, 봐봐. 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헛웃음이 나오잖아. 그지? 이게 왜 헛웃음이 나오는지 알아?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이게요, 너무 힘들면은요, 사람이 헛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헛웃음이 나와. 근데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안 끝나. 이게 무슨 과정인지 알아? 이 사람이 점점 미쳐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미친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한 단계 뛰어넘으면은 진짜 사람이 성숙해져. 왜냐하면 그렇지, 해탈이지. 내가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한계가 내가 원래 요만큼이었는데 헛웃음이 나오고 고통스럽고 몸이 막 베베 꼬이고 막 나에 대한 분노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떤 한계점을 돌파하고 있는 과정인 거야. 진짜로 돌파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선생님이 그때 그 뜻이 이거였구나. 나는 그냥 마냥 힘들기만 했는데 내가 그거를 돌파하는 순간이었구나. 그게 막 떠오르거든. 자,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갑니다. 자, 서학 끝났고요. 동학이죠. 자, 동학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 조용히 이제. 자, 동학은 당시에 이 서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기감에 약간 생겨, 위기감이. 왜냐하면은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형제자매님, 뭐 그다음에 하느님은 뭐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 성이 다른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 여기 없잖아요.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자, 1명, 2명, 2명밖에 없어. 14명인데 2명밖에 없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인데 막 자기들끼리 아버지요, 주여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뭐 주여 그러니까 술인가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 고유의, 우리가 받아들이기 조금 쉬운 고유의 종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경주에 있었던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동학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 몰랑양반이야. 이 사람의 인생이 진짜 파란만장해. 왜 파란만장하냐면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세요. 거의 10대 때. 그러니까 고아가 돼버렸어. 이게 아버지도 없는 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 하늘나라 뭐 가겠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20대가 되기 전에 자기 집이 전소돼요. 전소. 싹 다 불타버려요.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양반이었는데 거지가 된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 다 죽고. 그러면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냐고. 그래서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시골 이러면서 막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아가지고
수행 중에 깨달음을 얻었어. 오마주인가? 그지? 어쨌든 깨달음을 확 얻었어. 어떤 신과 영접을 했냐면은 한울님이라고 하는 자 하느님이 아니야. 한울님이라고 하는 신의 계시를 받고 표절이라고 하지 마. 동학 믿는 사람들한테 표절이라고 그러면 화냅니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한울님의 계시를 받아 창시를 했는데 이 한울님을 나의 몸에 모시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천주 사상이라고 하는데 천주를 내 몸에 모시는 거야. 그래서 그 한울님과 하나가 돼서 깨달음을 얻는 그 종교가 뭐냐면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인데 아까 이제 정확하게 찝었는데 유교, 불교, 도교 플러스 양념으로 약간 천주교 조금. 그래서 요거를 모아서 전통 혼합 종교를 만든 게 뭐냐면은 동학이에요. 주요 사상이 뭐냐? 여기는 평등사상, 내재사상인데 여기는 뭐냐? 여기는 인내천. 여기는 후천개벽 사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인내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곧 뭐다? 하늘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곧 하늘이니까 어떤 사람이든 하늘처럼 모셔야 된다는 거잖아. 신분이 없다. 모든 사람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사상하고 비슷하죠. 그다음에 후천개벽 사상은 뭐냐면은 개벽이 뭐냐면은 하늘이 빵 하고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영모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을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세도 정치로 허덕이던 사람들한테 신분이 없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신자들이 몰리겠어. 그리고 약간 느낌도 불교, 도교, 유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서학에 비해서 거부감이 덜하단 말이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동학도 신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천주시리가 있지만 여긴 또 뭐가 있느냐? 교리책 중에 여기에 있는 그 유명한 이제 그 텍스트가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동경대전. 근데 이 동경대전이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평민들이 읽기가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글로 평민들도 읽기 쉽게 좀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용담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비슷한데 이게 훨씬 쉬워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교리책을 바탕으로 천주시리와 비슷하게 이렇게 딱 경전도 갖춰져 있는 체계적인 종교가 뭐였냐면 동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을 부정하고 신분제도를 부정한다? 이거 딱 뭐 당하기 좋아? 그렇지. 탄압당하기 좋지.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바로 탄압돼가지고요. 일대 교주였던 최재우가 처형당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놈이라고. 그 뒤에 잠깐 혼란이 있었다가 2대 교주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교세를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대사까지 동학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동학이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뒤에 근대사에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동학농민운동이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삼남이라는 거는 남쪽에 있는 세 개의 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자 동학 창시자가 누구라고요? 최재우. 한울님을 모시는 시천주 사상이 근본 정신이고 요 유교 불교 막 섞어놨죠. 믹스해놨죠. 대표적인 사상이 인내천. 그 다음에 후천개벽. 대표적인 교리책 이름이 동경대전, 용담유사. 그죠? 그렇게만 하면 돼. 그래서 신앙까지 마무리하면은 마무리입니다.